제가 돌아보니까 이 분위기도 너무 멋지고 한데 제가 이렇게 서야 되는지 참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답도 별로 없는 게 바로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굳이 보육원도 아닌데 또 무슨 친목회도 아닌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제가 내리는 답은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가 동기부여시키는 이유는 역량 발휘를 잘해서 성과 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적인 명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의자를 정면으로 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정리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뭐 적을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혹시 화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HR론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역량을 잘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 잘하게 만들 것인가? 좀 험악하게 이야기하면 몰입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에게 이 시장에 나왔으면 거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기업도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거래를 하지만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자들입니다. 근데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의 기본 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상대방에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거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그러면은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나를 좀 기쁘게 해줘봐. 즐겁게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일 좀 할게. 굉장히 애들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은 정말 시장에 나온 거래자로서 내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공급자로서 수요자들과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 혹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내가 과연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컨설팅 회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 한 명이 저보고 머리를 걸쭉거리면서 목요일쯤 되었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직 잘 못했는데 일주일만 더 연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월요일 날 자네가 이번 주 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예,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능력도 잘 안 되고 대표님처럼 실력이 좀 없는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뭐 연기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 앉아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뜬금없이 우리 관리 여직원한테 윤이사 연봉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얼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연봉을 갖다가 월로 한 사람은 얼마야? 그럼 물어보니까 얼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한테 흰 봉투 4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봉을 4개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적은 봉투를 갖다가 흰 봉투에다 하나씩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희사 앞에 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주간 성과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 이 봉투를 가져가지 말고 주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이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라. 자네는 몇 개 정도를 갖다가 가져갈 자신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표정이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데요. 뭐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SK건설에서 직장 생활을 10여 년 정도를 갖다 한 사람이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정해진 납기에 내가 납품하기로 한 품질의 결과물들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공장에서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정해진 프로세스와 공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낸다고 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량되면 내다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팝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는 자기가 한 일을 돈 받고 팔 수가 있고 아마추어는 자기가 한 일을 돈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 받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노동력을 가치를 받고 대가를 갖다가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는 좀 비즈니스맨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컨설팅 회사가 이 모양이니까 일반 기업들은 말하는 것도 없는 거죠. 가만히 눈치들을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나는 급여는 보장해 준 것이고 나에게 일 시키는 것은 최소한으로 시켜달라. 그리고 기쁘게 해줘봐.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간 날 좀 많이 줘. 그게 동기부여의 방법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환상적이고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 아닙니다. 뭐 수영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잘 모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티베이션의 핵심은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시장의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본인 스스로가 머물고 있는 조직에서 기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본인이 무엇을 회사에 제공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저는 그게 동기부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HRD와 HR을 갖다가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그러면은 뜬구름 없이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힐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성원들을 나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동기부여의 방법은 구성원들에게 한 만큼 혹은 잦을 만큼 정확하게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핵심은 인정과 존중입니다. 내가 한 만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만큼 공정하게 인정을 받고 또한 내가 인격체로서 얼마만큼 존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제일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문제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인정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대가를 충분하게 치러야 되는데 대가는 치르지 않고 인정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도둑놈 싶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정립을 좀 하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제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즐겁게 몰입을 하여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일은 즐겁죠. 근데 구성원들 스스로가 즐겁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걸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지 못하면 빨리 사표 내라. 사표 내고 회사 그만둬라. 제가 컨설팅을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 가면 조직 진단 작업을 합니다. 근데 조직 진단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리포트를 보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가보면 뭐 사장은 개판이고, 그 다음에 리더들은 뭐 다 엉망진창이고, 회사 인사제도는 너무너무 불공정하고, 그 다음 뭐 직원들은 너무 뭐 소통이 안 되고 부수익 위주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서 우리 회사는 계속 디클라인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공청회 할 때마다 조직 진단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빨리 사표 써라. 회사가 올해 정도에 망할 것 같다. 다들 그래요. 근데 사표 안 씁니다. 너무너무 비급해.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이 즐겁지가 않으면 빨리 사표 써야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냉정한 게 아니고 그게 저는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사표 써야죠. 근데 왜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사표 써야지. 그래야 시그널을 알고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즐겁게, 원래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먼 리소스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정말 즐겁게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아마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프라이드십을 갖다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당장보다도 내년, 후내년 좀 더 회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표를 내거나 혹은 소위 태업을 하게 되는 데는 이러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이직을 하거나 혹은 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적 요건의 동기부여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많이 시켰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은 이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직행동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얼마만큼 성과와 연동되게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만 놀랍게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들의 10%에서 15% 정도밖에는 발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이 퍼포머들도 평균 30% 정도만의 역량들을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평균적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유가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바로 리더들의 관리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일을 지휘하고 있는 리더들의 관리 스타일,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구성원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윗사람들이 지시 통제 스타일의 윗사람들이 있을 때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요. 위에 있는 리더들이 델리게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한 임파워먼트를 잘하고 있는 리더들은 굉장히 하위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한 문제긴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들한테 명확한 어카운터빌리티, 성과 책임을 줬느냐 주지 않았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의 리더들이나 CEO들이 개인들에게 명확한 성과 목표를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물론 3차 서비스 산업이나 혹은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개인의 어카운터빌리티를 갖다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차 제조업이나 혹은 집단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조직 평가로 가늠하면 안 되느냐, 팀 평가로 가늠하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이나 팀 평가보다는 개인의 평가를 명확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마이너한 문제긴 하지만 퍼스널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사전에 부여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또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발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자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케네스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 해군대학원의 오비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동료 2명과 함께 16년 동안 연구해서 밝힌 결과물이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실 때 잘 보십시오.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사 출신들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심리학과 석사 출신들이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번역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문을 구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문을 구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십시오. 물론 모티베이션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책이 이 책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법이라든지 혹은 다니엘 핑크가 쓴 드라이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저서들도 있습니다만 좀 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책은 케네스 토마스의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몰입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도 이 4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한답니다.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경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혹은 재무적인 일을 하고 있다, 혹은 구매 업무를 맡고 있다. 그 업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조직에 혹은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전문적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미션과 비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느낄 때, 즉 다시 말해서 how to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 수행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고요. 제가 굳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역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드 리포트라서 역량과 능력을 조금 구분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취감이나 혹은 퍼포먼스를 느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HR이나 HRD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조직적 관점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게 만들고 성과를 창출하게 만들고 요즘 시체말로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은 이 4가지의 문제인데 밑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평가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인의 첫 번째가 바로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절대평가 상대 반영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은 명확한 객관적 수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지만 반영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평가 등급을 하는 것은 서열에 의해서 등급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흔히 상대 반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R 관점에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대평가 상대 반영을 절대평가 절대 반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의 문제가 숙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시스템을 절대평가 상대 반영에서 절대평가 절대 반영의 방법으로, 즉 다시 말해서 점수 중심의 방법으로, 이를테면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쪽으로, 동료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기록과 경쟁하는 시스템 쪽으로 현재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기부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절대 반영 프로그램 쪽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HR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열 세우는 것이 마치 인사 업무의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쓸 데도 별로 없는데, 그죠? 저도 과거에 인사팀장을 해봤지만 사람들을 서열화시켜서 그거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지난 학기에 제가 교무처장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학생들을 25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워크숍도 많이 하고 진짜 참여형 수업을 해서 저는 25명 중에서 23명 정도는
A 학점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25명이냐? 너희 상위 5%만 A를 주고 나머지는 B 학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서 절대평가, 절대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하 점수가 90점이에요. 아니 내가 90점을 절대평가 점수를 받았는데 C학점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에서는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내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쩔 수가 없지. 그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회사의 비전이 어떻고 미션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 상대반영을 절대평가 절대반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숙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역량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지표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모든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성과평가나 업적평가는 그래도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평가 혹은 능력평가 부분들은 대단히 주관식 자질평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와 그리고 직무수행평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라고 하는 것은 용도 자체가 승진과 보임과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리더들이 그 사람이 업무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해서 연말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주관식 관찰 기록 평가가 바로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브리드 평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주관식 자질평가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승진시킬 때 승진심사위원회 보조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팀장으로 보임을 하거나 임원 승진을 시킬 때 보조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교육훈련을 시킬 때 보조자료를 활용할 때 사용을 하시고 협의로 우리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질평가가 아니라 직무수행평가입니다. 직무수행평가는 정답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리더가 맡긴 일을 얼마만큼 성과를 냈고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구성원이 해야 될 혹은 발휘해야 될 행동 지표를 얼마만큼 제대로 발휘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수행평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무수행평가에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기업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 평가의 문제는 성과평가의 기준을 실적평가가 아니라 목적 중심의 성과평가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역량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성과 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평가의 기준으로 잡아낼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기업의 가장 후진적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인사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변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이 결과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정말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평가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냐 그리고 나에게 미닝풀하냐 의미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육을 받을 때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납득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모티베이션을 갖다가 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2, 3번에 대한 문제는 HR의 문제라기보다는 라인 매니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인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나 혹은 팀장들에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델리게이션을 갖다가 잘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모티베이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는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평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 또한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커리어 비전을 실현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HR의 미션일지 HRD의 미션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미션은 HR 쪽에서 구성원들에게 해줘야 될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느냐? 잠깐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혹은 사회적 환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지하다시피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수직적 계급 사회에서 수평적인 역할 사회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벤트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80년대 말에 민주화 열풍. 그래서 89년도에 민노총이 결성이 되면서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단히 큰 이슈로 등장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컴퓨터라고 하는 혹은 인터넷 문화가 기업 내부의 업무 환경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직 내의 문화,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하이라키에서 평평한 쪽으로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90년대 말 2000년도에 글로벌 문화가 우리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체 가능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 자체에 힘입어서 이미 우리 기업이 처해져 있는 외부 경영 환경들은 기업 중심의 공급자 환경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소유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외부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 내부의 업무 환경은 한번 보십시오. 구성원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 도구들은 굉장히 컴퓨터라이즈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성원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품별로, 고객별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방법은 대단히 네트워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담당 실무자들의 직속 상사들인 파트장이나 팀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담당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고 일일이 의사결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작금의 내부 업무 환경은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소위 최고 경영층들과 중간 관리자들은 어떠한 매니지먼트 스킬들을 동원하고 있느냐? 크게 3가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회의라고 하는 스킬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간 업무회의, 월간 업무회의, 프로젝트 회의라고 하는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주 실적, 이번 주 계획,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뭘 했고 이번 주에 뭘 할지 한번 보고해봐. 듣고 나서 윗사람이 일일이 왜 못했냐?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이번 주대로 할게요. 똑바로 해. 알았지? 이번 주에 왜 못하냐? 매주마다 이런 세레모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연간, 프로젝트 단위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직 외부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조 혁신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품위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값이요 말값이요 사인해 주시면 할게요. 10원 한 장이라도 윗사람의 사인이 없으면 단 한 번도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래짝이나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위임정결 제도입니다. 너 계급을 대라. 네가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와 예산의 범위를 정해주마.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는 절대 벗어나지 마라. 알았지? 조직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액티비티를 통제 그리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업무회의와 품위제도와 위임정결제도입니다. 이 3종 셋들을 우리가 흔히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업무관리 시스템은 결국은 상사 중심의 중앙집권식 경영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고객들을 차별화된 가치로 만족시켜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아주 난제봉착에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업에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상사 중심의 중앙집권식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성원들 실무자 중심의 자율 책임 경영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기업이 처해 있는 내부 업무 환경과 그리고 외부 환경은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 자체가 수평적인 역할 사회의 모습으로 이미 진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내부의 모습들도 과거에 계급 중심의 수직적 하이라키가 이미 역할 중심의 평평한 조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제가 SK텔레콤의 매니저 제도라든지 혹은 님자 호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조직들은 이미 수평적 역할 조직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전처럼 계급 사회에서 계급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팔로십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인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1인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직 내에서 어느 팀원이냐? 팀원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좋죠. 이것은.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조직의 HR이나 HRD를 갖다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성원들에게 예전에는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전부 다 어샤어샤하고 유니폼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전부 다 동기의식 심어주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동양 문화다, 한국 문화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문화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거래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화 혁신의 진원지는 어디냐? 시장의 거래관계입니다. 시장의 거래관계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이 처해 있는 시장의 환경의 거래관계가 공급자 중심의 거래관계라고 한다면은 굳이 기업이 혁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해 있는 시장의 거래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입니까?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과잉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수요자들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당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HR이나 HRD 혹은 CEO께서는 기업 내부의 조직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앞으로 기업의 최고 경영층들이나 혹은 스태프들, HR 스태프들이 해야 될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토마스가 정리한 이슈들 4가지 중에서 2, 3번의 이슈는 여러분들의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라인 매니저들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 1번과 4번의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해법이 될 만한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제가 빠르게 훑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활동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미션과 비전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 미션과 비전은 제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6년까지는 SK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97년 3월 달에 나와서 더 퍼포먼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HR 전문가로서는 한번 탑 클래스 가면 돼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SK 연수원에 있는 선배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술을 한잔하면서 대뜸 질문하는 게 유랑도 앞으로 뭐 할 거야? 예, 잘 살아야죠. 회사 그만두면 잘 사냐? 예,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제가 멋지게 살아 보이겠습니다. 8개월 열심히 일하고 4개월 동안은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프로의 면모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게 빵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뭐 때문에 HR 전문가 되려고 그러냐? 딱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과연 HR 전문가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까? 너 술 좋아하니까 술 장사하지 그래. 딱 그러시는 겁니다. 아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하겠다면 좀 옆에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어깨 좀 두드려주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야 될 텐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왜 HR 엑스퍼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 또 프로페셔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숙하게 했는데 창피하게도 저는 왜 제가 그 길을 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거꾸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거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우리 고객들에게 내가 정말 타겟 고객으로 삼고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목표 고객들에게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피하게도 시장에 공급자로서 나선 사람이 목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들고 거래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의 그 당시의 진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정말 시장에서 거래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고 자신의 목표 고객을 찾고 있는지를 3년 정도 제가 찾았죠. 찾아서 겨우 낸 결론 중에 3가지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3가지를 잘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미션과 비전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그리고 2번째는 훌륭한 멘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독한 역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가까지 치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이 3가지가 공통분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통분모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씩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랑도, 넌 과연 네가 살고자 하는 가치 대상은 누구냐? 즉 다시 말해서 목표 고객은 누구냐? 그리고 자네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 스스로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찾아낸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스킬들을 연구해서 제공해주고 확산하는 게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쯤에 피터 드러크 책들을 한번 리뷰하는 과정에 피터 드러크의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전율이 제가 쫙 생겼습니다. 보고 뺏긴 거 아닙니다. 피터 드러크는 이게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후에 후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만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아주 심플한 말이었었는데 저보다는 조금 심플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복잡한 말이었었고 아무튼 피터 드러크의 미션과 제 미션이 같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을 한번 손에 꼽아봤습니다. 과연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을 선택해야 될까? 교수가 될까? 혹은 성직자가 될까? 차동엽 신부님처럼 혹은 법정스님처럼 그리고 방송 진행자가 될까? 혹은 저술가가 될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적성과 역량에 맞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컨설턴트가 제일 맞는 수단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강연가로서의 자질도 그리고 저술가로서의 힘도 그리고 교수로서의 연구 능력도 저한테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분 좋게 그리고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저한테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이 제일 저한테는 맞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정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나서 한 게 뭐였냐면은 이 비전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매 주마다 매월마다 저러한 연간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행동 지표들을 갖다가 세워서 지금까지 2003년 정도에 제가 저걸 완벽하게 세웠으니까 한 10년째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이네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가장 먼저 제 가족들한테 좀 접목을 해봐야 되다 싶어서 저희 집 가족한테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인사평가 시스템도 접목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애들이 2003년부터 중학교 시절부터 접목을 했던 역량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기업의 역량평가보다는 훨씬 더 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역량평가 기준들은 대단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집의 역량평가 지표들은 굉장히 수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치면 이게 공통 역량쯤 되고 이게 직무 역량쯤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접목을 했고 물론 지표의 형태들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직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했고 이게 와이프 평가표입니다. 저희 집에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가장 거부감이 많았던 사람이 와이프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왜 내가 당신 똘병이냐? 왜 평가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왜 관리 대상이냐? 그래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1년 동안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당신이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라. 그래서 1년 동안의 생활을 선택과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때부터 목표를 갖다가 쭉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조직 내부에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문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소통의 가장 큰 적은 문자입니다.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들한테 빨리 와, 아빠 기다린다 이런 말 없습니다. 10시 반까지 와야 된다. 어디야 거기? 예, 다 와가는데요. 이런 말 없습니다. 예, 제 기억인데 5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는 뭐 그런 거 갖고 추상적으로 뭐 가급적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숫자 중심으로 쭉 시켰죠. 그러고 나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2010년부터는 저희 집에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들이 한 팀이라고 보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가족이 되고자 하는 미래 비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사운에 해당되는 가훈을 정했습니다. 가훈은 원래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은 아니었었고요. 저도 뭐 사람인데 점잖은 가훈이 있었죠. 지성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한서예가협회 회장님한테 제가 하나 낙권까지 받고 해서 멋지게 표구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고3짜리 아들내미가 가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모른대요. 딸도 모른대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훈이 뭐냐 그러니까 모른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 저게 가훈이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한마디 더 하는 게 우리 집의 가훈은 당신이 폼 잡기 위해서 마음 가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주 후에 10만 원 상금을 걸고 간의 공모제를 냈습니다. 1인당 2개씩 제안해라 그러면은 그 중에 투표해서 결정하자. 근데 와이프하고 애들이 요건 내건 조건은 한자로 하지 말고 재밌는 걸로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제안한 게 개기지 말자였습니다. 이걸 제가 외부에 가서 몇몇 CEO분들한테 조찬해서 보여드렸더니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CEO분이 당신 집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자랑하려고 자기 가훈을. 가훈에 돼 있는 게 뭐라고 돼 있느냐? 삐지면 지만 손에다 탁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가훈을 보고 졌다고 그랬습니다. 야, 참 그분의 지론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훈을 너무 사서삼경 속에 묶어두는 버릇이 있다. 가훈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고 나면 빵 터져야 된다. 그게 그 양반 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기지 말자 혹은 비전, 미션을 정해놓고 이걸 가족 구성원들이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끼리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지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에 기여해야 될 행동지표들을 갖다가 쭉 만들고 이걸 이 위에다가 사인을 하고 판넬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두고 지금까지도 가족 회의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얼마만큼 지켰는지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쭉 하고 있는 게 집안의 전통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세 번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의 가족들은 구정날 세배하고 나면 제 사무실로 다 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뭘 듣느냐? MBO 특강을 연초에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뭔지 KPI, CSF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옆에 있는 회의실로 옮겨서 연간 목표를 각자 1시간 반 정도씩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역량지표를 설정을 해서 얼마만큼 원리에 충실하게 작성했는지를 저랑 같이 한 30분 동안 면담을 해서 확정하게 되면은 이걸 판넬로 만들어서 각자 방에다가 걸어두고 거실에다가 하나씩 걸어두는 게 2011년부터 저희 집안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제가 하나도 손 안 댄 겁니다. 와이프가 직접 정했고 제가 원리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당신이 이 모습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리고 올해 행동해야 될 지표, 기업으로 치면 성과평가 지표고 요게 역량평가 지표쯤 되죠. 그렇게 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들내미 거고 요게 딸내미 거고 올해부터는 어머님이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팔순인데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목표가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어머니 목표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목표 가지고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당신 방에 걸어드렸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셀카에다 딱 찍어 다니시면서 자랑도 하고 다니시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중년 혹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목표들을 가지고 생활하시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어머님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가정에다가 제가 접목한 사례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의 각 부서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내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이고 또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실행을 갖다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올해 역량지표는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경력개발 지표로서 만들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제가 이 지표를 갖다가 기업으로서는 보게 된 게 2008년도에 제가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에 갔더니만 팀별로 비전 경진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그 당시 이현순 부회장 지휘하에 그 연구소의 구성원들이 한 9,500명 정도 됐는데 개인별로 전부 다 개인 미션 비전을 갖다가 다 수립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갖다가 외부 업체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 경제청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직원들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가 없다. 이제 직원들은 스스로가 이 조직 속에서 자기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내가 우리 조직에 기여할 가치와 그리고 비전을 뭘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2008년도 말에 이현순 부회장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에서 들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직들은 이미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두 명의 리더들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의 방법들은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평가 메커니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연초에 내가 2014년도에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나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올해 IDP 차원에서 이 개인 개발 차원에서 나는 올해 어떤 역량 개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설정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성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이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절대평가, 절대반영으로 반드시 바꾸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역량평가를 지표화시키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의 미션과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